30년을 미친년이라 손가락질 받으며 품었던 빈 항아리가 사실은 내 아들의 목숨줄이자 우리 가문을 다시 세울 유일한 희망이었다는 것을 나는 죽기 전까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깨진 항아리 조각에 가슴이 베어 피가 낭자해도 내가 허허 웃으며 미친 척을 해야 했던 그 지독한 이유를 여러분은 짐작이나 하시겠습니까? 과연 박씨 여인은 이 처절한 비밀을 끝까지 지켜내고 아들을 살릴 수 있을까요? 조선의 숨은 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그럼 조선의 숨은 야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마을 어귀엔 찬바람이 일고 나는 그 바람을 등진 채 낡고 깨진 항아리를 가슴에 꼭 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면 멀찍이 돌아가며 혀를 차지어. 쯧쯧, 저 항아리 미친년, 오늘도 저 빈 통 붙잡고 자식 타령이네. 아이들이 던진 작은 돌멩이가 내 마른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갑니다. 아픔보다 더 시린 것은 사람들의 눈총이지만 나는 그저 항아리를 더 꽉 껴안으며 바보처럼 해벌쭉 웃어 보입니다. 이 항아리가 정말 비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들의 눈엔 썩은 물조차 담지 못할 쓰레기겠지만 내게는 이 안에 30년 전 한양 땅을 피로 물들였던 그날 밤의 진실과 내 지아비가 마지막으로 남긴 숨결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기억은 자꾸만 30년 전 그 지옥 같은 밤으로 나를 끌고 갑니다. 정직한 관리였던 내 남편이 영모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칼날 아래 이슬로 사라지던 그 밤 말입니다. 화려했던 기와집은 불길에 휩싸였고 비단 치마를 휘날리며 실을 읊던 나는 갓난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어둠 속을 달려야 했습니다. 남편은 피 묻은 손으로 이 깨진 항아리를 내게 건넸지요. 부인, 이것을 목숨보다 귀히 여기시오. 우리 아들을 살릴 유일한 방패가 될 것이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로 이름도 신분도 그리고 제정신도 모두 버렸습니다. 신분을 숨기기 위해 어느 양반댁의 종살이를 자처하며 나는 일부러 머리를 풀어헤치고 헛소리를 짓거렸습니다. 그래야 저들의 의심을 피할 수 있었으니까요. 아이고, 내 새끼, 내 항아리 새끼 하고 소리치면 사람들은 비웃으며 나를 무시했습니다. 그 무시와 멸시가 오히려 나와 내 아들을 지켜주는 가장 안전한 성벽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30살이 된 내 아들 윤석이 녀석은 이 어미가 정말 미친 줄 압니다. 단정한 선비로 자라 과거에 급제까지 한 내 자랑스러운 아들. 하지만 녀석은 나를 볼 때면 경멸 섞인 눈초리로 고개를 돌립니다. 어머니, 제발 그 더러운 항아리 좀 치우세요. 창피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윤서가,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는 그 마음이 내 가슴을 갈갈이 찢어놓는구나. 하지만 아들아, 내가 그 관복을 입고 당당히 걸을 수 있는 것은 이 애미가 30년 동안 이 항아리 속에 내 아비의 억울함과 내 생명을 담아 지켜왔기 때문이란다. 나는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며 그저 허허 웃을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낯선 사내들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관복을 입고 서슬 퍼런 칼을 찬 그들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묻고 다녔지요. 30년 전 사라진 박씨 부인을 아는가? 깨진 항아리를 들고 다닌다던데.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0년을 죽은 듯 숨어 살았는데 이제야 겨우 아들이 관직에 나가려는데 저들이 어떻게 나를 찾아낸 것일까요? 나는 항아리를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항아리에 깨진 틈이 내 가슴팍을 파고들어 뜨거운 피가 배어 나왔지만 통증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기 있네.
저 미친 할멈이 바로 그 여자요. 누군가의 외침과 함께 사내들이 나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나는 무작정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숨은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안 돼. 우리 윤석이는 안 돼. 내가 지켜야 할 것은 항아리가 아니라 내 아들의 목숨이었습니다. 하지만 노구의 몸으로 젊은 사내들을 따돌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내 발이 돌부리에 걸려 몸이 허공으로 붕 떴습니다. 내 품 안에서 생명처럼 지키던 항아리가 내 손을 떠나 바닥으로 떨어지려 합니다. 아, 내 비명소리가 적막한 마을 산자락에 메아리 쳤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항아리에서 챙그랑하고 항아리가 박살나던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듯 했습니다. 30년 동안 내 몸보다 더 아끼며 품어왔던 그 단단한 껍데기가 무참히 깨져나가자 내 심장 한 구석도 함께 부서져 내리는 기분이었지요. 바닥에 흩어진 날카로운 사기 조각들은 마치 굶주린 짐승의 이빨처럼 차가운 달빛을 받아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피가 맺힌 손으로 바닥을 긁으며 그 파편들 사이를 더듬었습니다. 사기 조각이 손가락 끝을 파고들어 뜨거운 핏방울이 흙바닥으로 툭툭 떨어졌지만 그까지 통증은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 항아리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그 비단 뭉치가 저들의 손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일념뿐이었지요. 하지만 무식한 군홧발이 내 손등을 사정없이 짓밟았습니다. 이 미친 할멈이 속엔 구렁이를 키우고 있었구먼. 거친 목소리와 함께 관리 중 한 놈이 바닥에 떨어진 누런 비단 뭉치를 낚아챘습니다. 비단은 세월의 때가 타 퀴퀴한 곰팡이 냄새를 풍기고 있었지만 그 안에 든 것은 우리 가문의 명예이자 내 남편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놈이 비단을 거칠게 풀어헤치자 검붉은 피가 눌어붙은 적삼 하나가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뭡니까? 절규하는 목소리에 고개를 드니 포졸들에게 양팔을 붙잡힌 윤석이가 나를 바라보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배신감과 공포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수치심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평생을 미친년 자식이라 손가락질 받으며 자라온 아들에게 이 피 묻은 적삼은 또 다른 저주였겠지요. 관리는 피 묻은 적삼을 높이 쳐들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30년 전 사라진 역적의 증거로구나. 이 미친년이 제 아비의 죄상을 항아리에 숨겨두고 아들을 키웠어. 놈의 비웃음이 내 고막을 찢는 듯 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죄상이 아니라 진짜 역모를 꾸민 자들이 누구인지 적힌 남편의 마지막 호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힘없는 과부의 손을 떠나 권력의 칼날 아래 놓이고 말았습니다. 포졸들이 나를 거칠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무릎의 치맛자락은 찢어지고 살점은 흙바닥에 쓸려 쓰라렸지만 내 눈은 오직 아들 윤석이만을 향했습니다. 윤석아, 윤석아, 이 어미를 용서하지 마라. 하지만 내 아버지는 결코 역적이 아니란다. 내 갈라진 목소리는 밤바람에 흩어질 뿐 아들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짐승처럼 끌려 한양 도성을 향했습니다. 발목에 채워진 차가운 쇠사슬이 걸을 때마다 쟁그랑 소리를 내며 밤의 정적을 깼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죽은 남편이 무덤 속에서 흐느끼는 소리처럼 들려 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윤석이는 내 곁에 나란히 끌려가면서도 단 한 번도 나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그 침묵이 내 심장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공기는 더욱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속으로 시린 얼음 조각이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내 옆을 걷던 아들이 힘없이 비틀거렸습니다. 고문도 시작되기 전인데
아들은 이미 정신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공들여 쌓아온 선비로서의 자부심이 미친 어미가 숨긴 항아리 파편과 함께 박살난 탓이겠지요. 한양 의금부 옥사에 도착했을 때 쇠창살 너머로 보이는 달빛은 너무도 무심하게 밝았습니다. 눅눅한 볏짚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나는 아들과 떨어져 좁은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차가운 돌바닥의 냉기가 뼛속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나는 웅크리고 앉아 내 가슴팍을 더듬었습니다. 항아리는 깨졌고 증거는 뺏겼습니다. 이제 우리에겐 죽음만이 남은 것일까요? 하지만 내 품속 깊은 곳 속적삼 안쪽 비밀 주머니에는 아직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적들이 발견하지 못한 작은 비단 주머니. 그것은 남편이 내게 주었던 마지막 보험이자 우리 아들의 진짜 목숨줄인 붉은 놀이개였습니다. 나는 그 놀이개를 꼭 움켜쥐었습니다. 이것만은 결코 뺏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날 내 아들은 다시 살아나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희생자가 되겠지요.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군홧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뚜벅, 뚜벅.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내 감옥 문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감옥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내는 비단 관복을 입은 김대감이었습니다. 30년 전 내 남편을 배신하고 우리 가문을 짓밟았던 그 장본인. 그는 바닥에 엎드린 나를 내려다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씨, 30년을 미친 척하며 버티느라 고생 많았네. 하지만 자네가 품었던 그 항아리가 자네 아들의 관짝이 될 줄은 몰랐겠지? 그의 말에 나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지만 애써 미친 사람처럼 허허 웃었습니다. 대감, 항아리가 깨졌으니 이제 내 새끼는 어디에 담나? 히히, 항아리 조각이나 좀 주시오. 우리 아들 밥 비벼주게. 나의 연기는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아들의 목숨이 그의 손끝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김대감은 내 반응이 재미있다는 듯 낄낄대며 옥사를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나간 뒤 감옥 구석에서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님, 소인입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아까 포졸들에게 몰매를 맞고 죽은 줄 알았던 칠성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칠성이는 내게 충격적인 사실을 전했습니다. 김대감이 뺏어간 그 피 묻은 적삼이 지금 임금님의 침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적삼은 이미 김대감에 의해 조작된 내용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내일 새벽 역적의 자식으로 효수당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옆 감옥에서 들려온 윤석이의 비명은 내 심장을 칼로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쇠창살을 붙잡고 몸부림을 쳤지만 차가운 무쇠는 내 가냘픈 손등을 비웃듯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윤석아, 윤석아. 목이 터져라 아들의 이름을 불렀으나 돌아오는 것은 축축한 복도를 타고 흐르는 기괴한 웃음소리와 무거운 둔탁음 뿐이었습니다. 그때 검은 복면을 쓴 사내가 윤석이의 방 안으로 스며드는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포졸도 관리도 아니었습니다. 김대감이 보낸 자객임이 분명했습니다. 내일 새벽 효수를 기다리지 못하고 옥중 자결로 위장하여 입을 막으려는 저들의 잔인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나는 미친 듯이 감옥 바닥을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이놈들아, 우리 아들 살려내라. 이 미친 할멈이 다 불어버릴 테니 우리 아들은 건드리지 마라. 나의 절규는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자객의 칼날이 허공을 가르는 소리가 들렸고 아들의 비명은 짧은 신음으로 변해갔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품속 깊이 숨겨두었던 붉은 놀이개를 꺼내 들었습니다. 30년 전
눈보라가 치던 산속 암자에서 나를 구해주었던 그 의문의 사내가 내 손에 쥐어주었던 물건. 만약 가문에 화가 닥치고 아이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다면 이것을 보이라. 했던 그 말만이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나는 놀이개를 창살 밖으로 던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복도 끝에서 횃불이 일렁이며 한 사내가 다가왔습니다. 아까 나를 압송했던 흉터투성이의 관리 한길이었습니다. 그는 자객의 앞을 가로막으며 낮게 응조렸습니다. 멈춰라. 김대감의 명이라 해도 의금부의 법도가 있다. 자객은 잠시 주춤하더니 창문을 통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길은 천천히 내 감옥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무언가 깊은 슬픔과 회한이 서려 있는 듯한 그 눈을 보며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왜 우리 아들을 구해주었소? 한길은 대답 대신 내가 들고 있던 붉은 놀이개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이마에 핏줄이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놀이개, 이것을 어디서 얻으셨습니까? 한길의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놀이개에 얽힌 비밀이 우리를 살릴지 죽일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길은 갑자기 무릎을 꿇고 내게 절을 올렸습니다. 마님, 소인, 이제야 마님을 뵙습니다. 30년 전 대감님 밑에서 자랐던 막내 하인 한길이옵니다.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았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우리 집 하인이 관리가 되어 내 앞에 나타나다니요. 그는 김대감의 밑으로 잠입하여 30년 동안 복수의 칼날을 갈아왔던 것입니다. 한길은 창살 틈으로 열쇠를 건네며 속삭였습니다. 지금 당장 도련님을 모시고 나가야 합니다. 김대감이 임금님께 올린 적삼은 가짜입니다. 진짜 적삼은 지금 이 판서의 서재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판서라니 남편의 가장 친한 벗이자 30년 동안 우리를 도와주는 척했던 그가 진짜 배신자였단 말입니까? 나는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한길의 도움으로 감옥 문을 연 나는 옆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윤석이는 자객의 칼에 팔을 베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들을 부둥켜 안고 피 묻은 저고리를 찢어 상처를 동염했습니다. 어머니, 저를 버리고 가세요. 저는 이미 역적의 자식입니다. 아들의 힘없는 목소리에 나는 뺨을 후려쳤습니다. 닥치거라. 내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다. 너를 살리기 위해 내가 보낸 30년이 어떤 세월이었는지 내가 안다면 그런 소리 못한다. 나는 아들의 손을 꽉 잡고 일어섰습니다. 평생을 미친 할멈으로 살았던 나의 허리가 처음으로 꼿꼿하게 펴졌습니다. 우리는 한길의 안내를 받아 의금부 지하 수로를 통해 밖으로 탈출했습니다. 밖은 칠흑 같은 어둠과 함께 살을 애는 듯한 밤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품속의 붉은 놀이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 놀이개의 비밀을 풀어야 합니다. 이 놀이개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 비밀리에 숨겨두었던 진짜 명단이 있는 장소를 가리키는 열쇠였습니다. 우리가 향한 곳은 한양 근교에 버려진 사찰이었습니다. 그곳 불상 밑에 남편이 목숨과 맞바꾼 마지막 항아리가 묻혀 있다는 사실을 한길이 알려주었습니다. 30년 전 내가 품고 다녔던 항아리는 적들을 속이기 위한 미끼였고 진짜 진실은 땅속 깊은 곳에서 이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흙 속에서 옹기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종이가 아닌 정체 모를 작은 돌덩이 하나와 피 묻은 베네저고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 윤석이가 태어나던 날 입었던
그 베넷 저고리였습니다. 돌덩이를 만지는 순간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것은 돌이 아니라 당시 조정을 장악했던 대신들의 비밀 인장이 찍힌 석패였습니다. 이 판서의 이름이 가장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사찰 입구에서 수십 개의 횃불이 한꺼번에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횃불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이는 다름 아닌 이 판서였습니다. 그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씨 부인, 30년을 잘 참으셨는데 마지막에 발을 헛디디셨구려. 그 석패를 내놓으시오. 그러면 자네 아들의 목숨만은 보장하겠네.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부드러웠으나 그 뒤에 숨긴 칼날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나는 석패를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그리고 내 곁에 선 아들 윤석이를 보았습니다. 아들은 이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을 본 아들의 눈에는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닌 거대한 분노와 자부심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아들이 내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횃불의 일렁임 속에 드러난 이 판서의 얼굴은 내가 알던 그 인자한 벗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탐욕에 찌든 괴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지요. 아들 윤석이가 내 앞을 막아선 채 떨리는 손으로 검을 쥐었지만 수십 명의 무장한 군사들 앞에서 그 가냘픈 선비의 어깨는 너무도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품속의 석패와 붉은 놀이개를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석패를 내놓으면 아들의 목숨은 살려주겠다니 그 말을 믿으란 말이오? 제 목소리는 분노로 바르르 떨렸습니다. 이 판서는 가소롭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지요. 부인, 자네가 30년을 미친년으로 버틴 것은 가상하나 세상은 그리 녹록지 않네. 죽은 자의 명예보다 산 자의 목숨이 중하지 않은가? 그가 손을 들어 신호를 보내자 포졸들이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들고 있던 붉은 놀이개의 보석이 수십 개의 횃불빛을 한데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신기루가 아니었습니다. 보석의 정교한 단면들이 빛을 반사하며 숲의 어둠 속으로 강렬한 붉은 신호를 쏘아 올린 것이었지요. 찰나의 눈부심에 이 판서가 눈을 가리며 주춤거릴 때 숲의 고요를 깨는 거친 함성이 사방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누구냐? 어떤 놈들이냐? 이 판서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숲속 어둠을 뚫고 나타난 이들은 광군이 아니었습니다. 거친 가죽 옷을 입고 검은 말을 탄 사내들, 30년 전 그날 밤 나를 구해주었던 그 사내의 부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람처럼 사찰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선두에는 얼굴 절반을 흉터로 덮은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30년 전 내 지아비가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을 자처했던 북방의 거상, 무역이었습니다. 그는 말에서 내리지 않은 채 이 판서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당신의 비겁함은 여전하구려. 마당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무역의 사내들과 이 판서의 포졸들이 뒤엉켜 칼을 맞댔지요. 쇠와 쇠가 부딪히며 내는 비명소리가 귀청을 때렸고 타오르는 횃불이 바닥에 나뒹굴며 마른 풀에 불을 붙였습니다. 저는 윤석이의 손을 잡고 불상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아들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저를 잡는 힘만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두려워 마세요. 제가 지키겠습니다. 윤석이가 제 앞을 가로막으며 부러진 칼자루를 고쳐주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30년 전 끝까지 나를 살리려 항아리를 건네주던 남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품속의 석패를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윤서가, 이것이 내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킨 진실이다. 내가 살아야 이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간다. 알겠느냐? 제 말에 윤석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석패를 품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때 이 판서가 호위 무사들의 도움을 받아 우리 쪽으로 칼을 내리치며 다가왔습니다. 그 석패만은 넘길 수 없다. 당장 내놓아라. 무역이 번개처럼 말에서 뛰어내려 이 판서의 칼을 막아섰습니다. 챙강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었고 두 사람의 기세가 허공에서 맞부딪혔습니다. 이 판서, 당신의 욕심이 오늘 여기서 끝날 것이오. 무역의 낮고 굵직한 목소리가 사찰 마당을 울렸습니다. 이 판서는 이를 갈며 뒤로 물러났지요. 그 틈을 타 한 길이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마님, 지금입니다. 뒷산 오솔길을 통해 도성으로 가야 합니다. 이미 전하께 이 사실을 알릴 전령을 보냈습니다. 한길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저는 윤석이와 함께 한길을 따라 어두운 산길로 몸을 던졌습니다. 뒤쪽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와 불길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30년 동안 품고 살았던 항아리는 이제 깨졌지만 그 속에 담겼던 진실은 이제 아들의 품 안에서 뜨겁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오르느라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고 집시는 진작에 떨어져 발바닥에서는 비릿한 피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도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피눈물을 쏟으며 도망쳤던 그곳이 이제는 우리 가문의 한을 풀어줄 마지막 전쟁터가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성문 앞에 당도했을 때 새벽 안개를 뚫고 거대한 군사들의 행렬이 보였습니다. 김대감과 이 판서의 무리인 줄 알고 가슴이 내려앉았으나 그들의 깃발을 보는 순간 저는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임금님께서 직접 거동하신 것이었습니다. 한길이 보낸 전령이 무사히 당도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흙투성이가 된 몸으로 길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전하, 억울한 죄인의 아내 박씨가 여기 있나이다. 30년을 품어온 진실을 보아주옵소서. 어가가 멈추고 엄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씨라 하였느냐? 30년간 미친년이라 불리며 홀로 진실을 지켜온 그 여인이 정녕 그대란 말이냐? 임금님의 하교에 저는 아들 윤석이가 품고 있던 석패를 두 손 받들어 올렸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거대한 자부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멀리 산 너머에서 거대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무역과 사내들이 싸우던 그 사찰이 불길에 휩싸인 것이었습니다. 이 판서가 증거를 없애기 위해 불을 지른 것일까요? 제 가슴 속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마지막 의문이 남았습니다. 30년 전 나를 구해준 그 사내는 왜 이 놀이개를 주었으며 왜 이제야 나타난 것일까요? 임금님의 서늘한 한마디에 제 심장은 그대로 얼어붙어 멈추는 것만 같았습니다. 30년 세월 오직 이날만을 위해 그 모진 돌팔매질과 비웃음을 견디며 지켜온 석패였습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그 석패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입술을 떼셨지요. 이것은 그저 평범한 돌덩이에 지나지 않는구나. 문양조차 조잡하니 어찌 이것이 조정의 비밀 인장이라 하겠느냐.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분명 불상 밑에서 꺼냈을 때만 해도 이 판서의 이름이 선명히 새겨져 있었건만 어찌하여 지금 내 손에 들린 것은 그저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덩이란 말입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돌을 어루만졌습니다. 차디찬 돌의 감촉이 마치 죽은 남편의 싸늘한 시신처럼 제 살결을 파고들었습니다. 전하, 그럴 리가 없나이다. 소첩이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사옵니다. 저는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울부짖었습니다.
이마에서 흐른 피가 차가운 흙바닥을 적셨지만 지금 제게 중요한 것은 통증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군사들의 행렬 뒤에서 익숙한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허허, 박씨 부인. 미친 척 연기를 오래 하더니 정말로 실성을 한 모양이구려. 사찰의 화염을 뚫고 살아남은 이 판서였습니다. 그의 옷자락에는 그을음 하나 묻어있지 않았고 오히려 위풍당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전하 앞에 엎드려 고개를 숙였지요. 전하, 저 여인은 30년 전 영모를 꾀했던 자의 아내로 지금 가짜 증거를 만들어 전하를 기망하고 있사옵니다. 당장 저 요망한 모자를 처단하시옵소서. 아들 윤석이가 제 곁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아들의 창백한 얼굴에는 다시 부끄러움과 공포가 서리기 시작했지요. 저는 아들의 차가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니야, 윤석아. 절대 저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품속 깊숙이 감춰둔 마지막 희망, 붉은 놀이개를 만졌습니다. 아직 보석의 온기가 제 가슴팍에 남아 있었습니다. 문득 깨달음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아까 사찰에서 도망칠 때 한길이 제게 석패를 건네주던 그 찰나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한길의 손이 묘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의 시선은 제 눈을 피하고 있었지요. 그렇다면 한길마저 이 판서의 첩자였단 말입니까? 30년을 기다려온 복수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순 없었습니다. 전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여기 이 놀이개를 보아주소서. 저는 최후의 수단으로 붉은 놀이개를 전하께 바쳤습니다. 무역이 주었던 이 놀이개는 단순한 신호용이 아니었습니다. 보석의 뒷면에는 아주 미세한 글씨로 무언가 새겨져 있었지요. 전하께서 놀이개를 받아드시자 이 판서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핏기가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북방의 인장이 아니더냐? 전하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서렸습니다. 그 놀이개는 과거 우리 지아비가 북방의 적들과 내통했다는 증거로 쓰일 수도 있는 위험한 물건이었습니다. 이 판서가 쾌재를 부르며 소리쳤습니다. 보십시오, 전하. 저 여인이 스스로 영모의 증거를 내놓지 않습니까? 저 놀이개야말로 박씨 집안이 나라를 팔아먹으려 했다는 확실한 증표이옵니다. 전하의 칼날이 제 목전까지 다가왔습니다. 서슬 퍼런 칼날에 비친 제 늙은 얼굴이 너무도 처량해 보였습니다. 박씨, 할 말이 더 있느냐? 내 아비와 지아비도 모자라. 이제는 너까지 나라를 기만하려 드는구나. 전하의 호령에 군사들이 제 아들 윤석이의 목을 억세게 눌러 바닥에 쳐박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아들의 비명소리가 새벽 하늘을 찢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 성문 밖에서 수십 마리의 말발굽 소리가 지축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자욱한 새벽 안개를 뚫고 나타난 것은 무역과 그의 사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조선의 깃발이 아닌 은빛 늑대 문양의 깃발을 높이 든 이방인의 군대였습니다. 도성 사람들은 경악하며 소리쳤지요. 오랑캐다. 북방의 오랑캐들이 쳐들어왔다. 혼란에 빠진 전하와 군사들이 칼을 돌려 성 밖을 주시할 때 무리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위험 있는 자태의 한 사내가 말에서 내렸습니다. 30년 전 그 눈보라치는 산속 암자에서 제 목숨을 구해주었던 그 사내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 형형한 눈빛만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전하 앞에 당당히 서서 제 가슴속에 묻어둔 놀이개와 똑같은 것을 치켜들었습니다. 조선의 왕이여, 30년 전 그대의 신하가 우리와 맺었던 피의 맹약을 잊었는가? 이 여인의 지아비는 역적이 아니라 그대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우리와 비밀리에 휴전을 맺었던 유일한 충신이었소. 사내의 굵직한 목소리가 성벽을 울렸습니다.
이 판서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하며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사내의 증언에도 전하께서는 의심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오랑캐의 말을 어찌 믿겠느냐? 저 여인이 너희와 내통하여 이 나라를 통째로 넘기려 하는 것이 아니냐? 전하의 분노가 극에 달한 순간 제가 들고 있던 빈 항아리의 마지막 조각 하나가 제 옷소매에서 툭 떨어졌습니다. 그 조각에는 남편이 죽기 직전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적어 넣은 혈서의 마지막 한 글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글자는 바로 충이었습니다. 저는 그 조각을 전하께 내밀며 마지막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전하, 이 조각을 보아주소서. 남편은 죽어가면서도 이 글자 하나를 지키기 위해 항아리를 깨뜨리지 말라 하셨나이다. 30년 동안 제가 지킨 것은 돌덩이가 아니라 바로 이 한 글자의 진심이었사옵니다. 전하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판서는 마지막 발악을 하듯 칼을 뽑아 제 아들 윤석이의 목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안 돼. 진실 따위는 죽음으로 덮으면 그만이다. 이 판서의 칼날이 허공을 갈라 내 아들 윤석이의 목을 향해 내리꽂히던 그 찰나 제 심장은 이미 멎은 듯 했습니다. 안 돼. 비명을 지르며 몸을 날리려 했지만 늙고 지친 제 몸은 의지보다 느렸지요. 그런데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억눌린 신음이 새벽 공기를 찢었습니다. 아들의 목을 적셔야 할 핏방울이 엉뚱한 사람의 가슴팍에서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한길이었습니다. 아까 석패를 바꿔치기에 저를 절망에 빠뜨렸던 그 배신자 한길이 자신의 심장을 방패 삼아 제 아들을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이 판서는 당황하여 칼을 빼내려 했지만 한길은 피를 토하면서도 이 판서의 칼날을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검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마님, 소인을 용서하십시오. 한길의 입술 사이로 거품 섞인 피가 울컥 쏟아졌습니다. 그는 힘겹게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배신자의 비열함이 아닌 평생을 숨죽여 살아온 충복의 슬픈 회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석패를 바꾼 것은 이 판서가 미리 독을 발라두었기 때문입니다. 전하의 손에 닿으면 마님도 도련님도 즉사했을 것입니다. 저는 한길의 곁으로 기어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의 몸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판서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놈이 미쳤나? 어디서 감히?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길은 마지막 힘을 다해 제 품속으로 피 묻은 종이 조각 하나를 밀어 넣었습니다. 그것은 석패보다 훨씬 더 중요한 30년 전 이 판서가 북방 오랑캐와 내통하며 제 지아비에게 누명을 씌웠던 진짜 밀서였습니다. 전하, 보아주소서. 이것이 진짜 진실이나이다. 저는 피에 젖은 밀서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굳은 표정으로 군사들에게 명하여 그 서신을 거두게 하셨지요. 서신을 읽어내려가는 전하의 눈썹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이 판서가 자신의 권력을 위해 제 남편을 어떻게 사지로 몰아넣었는지 그 추악한 계략이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판서는 사방이 포위된 것을 깨닫고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그래, 내가 그랬다. 하지만 전하, 저 여인이 품고 있는 저 붉은 놀이개는 어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 오랑캐 사내와 저 여인의 관계는 정녕 청백하단 말씀입니까?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제 정절을 공격하며 저를 다시 구렁텅이로 밀어넣으려 했습니다. 그때 말 위에 앉아 침묵을 지키던 북방의 사내, 무역이
천천히 입을 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도성 전체를 울릴 만큼 장엄했습니다. 조선의 왕이여, 30년 전 내가 이 여인을 구했던 것은 연정이 아니었소. 이 여인의 지아비가 우리 부족과 맺었던 피의 맹약은 바로 당신의 선왕께서 비밀리에 허락하신 것이었소. 무역은 자신의 품속에서 낡은 금속함을 꺼내 전하께 던졌습니다. 함 안에서 나온 것은 돌아가신 선왕의 친필이 담긴 밀지였습니다. 이 판서가 결코 알지 못했던 왕과 충신만이 공유했던 거대한 국가의 비밀이었지요. 남편은 역적이 아니라 전란을 막기 위해 스스로 오명을 뒤집어쓰고 적진으로 뛰어들었던 이 나라의 가장 고독한 방패였던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그 밀지를 확인하시더니 칼을 거두고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과인이 큰 죄를 지었구나. 충신을 역적으로 몰아 죽이고 그 아내를 30년 동안이나 미친년으로 살게 하였으니. 임금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과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30년 동안 제 가슴을 짓누르던 그 무거운 바위덩이가 비로소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판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작은 독침을 꺼내 전하를 향해 날리려 했지요. 그 찰나 쓰러져 있던 한길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이 판서의 발목을 꽉 붙잡았습니다. 안 됩니다. 한길의 쉰 목소리와 함께 이 판서가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군사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이 판서를 제압했습니다. 이 판서가 압송되어 가는 것을 보며 저는 한길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한길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오해했구나. 한길은 대답 대신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 가문의 명예를 완전히 닦아내 주었으니까요. 아들 윤석이가 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어머니가 왜 미친 척하며 그 모진 세월을 버텨왔는지 아들은 온몸으로 깨달은 것이지요. 어머니,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정말 다 끝났습니다. 아들의 따뜻한 품에 안기자 30년의 추위가 한꺼번에 녹아내렸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제게 다가와 허리를 숙이셨습니다. 박씨 여인이여, 그대의 충절과 인내에 고개를 숙이노라. 그대의 남편은 이 나라 최고의 공신으로 기록될 것이며 그대의 아들은 그 아비의 뒤를 잇게 하겠다. 전하의 하교가 떨어지자 도성 백성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저를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항아리 마님, 위대하신 어머니. 하지만 기쁨도 잠시, 북방의 산에 무역이 제게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마님, 아직 한 가지 진실이 더 남아있소. 당신의 남편이 그 항아리 속에 숨겼던 것은 명단만이 아니었소. 무역의 눈빛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제게 깨진 항아리의 가장 밑바닥 조각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남편의 친필로 적힌 짧은 문장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조각에 새겨진 남편의 친필. 그것은 30년 전 그 지옥 같은 밤 남편이 제게 항아리를 건네며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마지막 진심이었습니다. 아들아, 나를 이어 방패가 되지 마라. 업의 고리를 끊고 평범한 사내로 살거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심장은 다시 한번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말한 방패는 가문을 지키는 영광의 이름이 아니라 평생을 어둠 속에서 피를 묻히며 살아야 하는 왕의 비밀 칼잡이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짊어졌던 그 가혹한 운명이 아들에게 대물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러 항아리를 비워둔 채 방패라는 이름으로 봉인해 두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왜 그리 넋을 놓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 가문의 억울함이 다 풀렸지 않습니까? 윤석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의 손은 따뜻했고 그가 입은 보랏빛 관복은 서슬 퍼런 위엄을 내뿜고 있었지요. 하지만 제 눈에는 그 관복이 마치 아들을 옥죄는 거대한 사슬처럼 보였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윤석이를 향해 인자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비는 이 나라를 위해 기꺼이 어둠이 되었다. 이제 내가 그 뒤를 이어 짐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자 든든한 방패가 되어다오. 그 말씀이 제 귀에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경계했던 그 피의 길로 내 아들이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었으니까요. 백성들의 환호 소리가 도성을 가득 메웠습니다. 항아리 마님, 위대한 어머니. 사람들은 이제 저를 미친년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환호성이 커질수록 제 가슴 속 응어리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무역의 눈빛 또한 묘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남편이 항아리 속에 숨겼던 것은 명예가 아니라 아들을 향한 절박한 도망의 권유였다는 것을요. 밤이 깊어지자 대제학의 처소로 배정받은 화려한 방에서 저는 홀로 깨진 항아리 조각들을 맞추어 보았습니다. 30년 동안 제 피와 눈물로 반질반질해진 그 조각들은 이제 제게 묻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아들을 살리고 싶어 했던 내 남편의 마지막 소원을 너는 어떻게 지켜낼 것이냐고 말입니다. 윤석이는 들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걷던 그 길을 따라 나라에 충성하겠노라 맹세하며 밤늦도록 서책을 읽더군요. 그 아이의 맑은 눈망울을 보며 차마 남편의 그 잔혹한 유언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윤석이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는 충심과 효심 사이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게 될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지아비가 30년 동안 이 항아리를 통해 아들을 지켰듯 이제는 내가 이 마지막 조각을 가슴에 묻어 아들의 앞길에 놓인 그 날카로운 칼날을 치워버리겠노라고. 설령 그것이 또 다른 거짓이 되고 내가 다시 한번 미친년이 되는 길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궁궐 안팎에는 남편이 이끌던 비밀 조직 방패의 재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 적임자로 대제학 윤석의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정적이었던 자들의 후손들 또한 윤석이를 제거하기 위해 조용히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과연 저는 이 가혹한 유산으로부터 아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임금님께 하사받은 화려한 저택은 넓고도 차가웠습니다. 30년 만에 누명을 벗고 대제학의 관복을 입은 내 아들 윤석이는 세상을 다 얻은 듯 보였지만 제 가슴 속에는 무역이 건넨 그 항아리 조각의 문장이 송곳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조각의 날카로운 단면이 가슴팍을 찌를 때마다 저는 옆방에서 밤늦도록 서책을 읽는 아들의 그림자를 보며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습니까? 밤 공기가 차가운데 이리 앉아 계시면 몸 상하십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윤석이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맑고 힘이 넘쳤습니다. 아비의 누명을 벗기고 당당히 조정의 부름을 받은 아들의 얼굴은 달빛 아래에서 마치 옥처럼 빛이 났지요. 하지만 저는 그 아이의 밝은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입고 있는 보랏빛 관복의 소매자락이 마치 수많은 사람의 피를 머금어야 할 운명처럼 무겁게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윤석이에게 아비의 뒤를 이어 방패가 되어달라 하셨지만 항아리 밑바닥에 숨겨진
남편의 진짜 유언은 방패가 되지 말라는 절규였으니까요. 윤서가, 내 아들아, 이 어미 소원 하나만 들어주면 안 되겠느냐? 이제 누명도 벗었고 가문도 다시 세웠으니 이 화려한 한양살이 다 버리고 시골로 내려가자꾸나. 조용한 산골에서 너는 글이나 읽고 나는 텃밭이나 일구며 그렇게 남은 여생 보내면 안 되겠느냐? 제 목소리는 낙엽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석이는 제 말에 아연실색한 듯 찻잔을 내려놓으며 제 곁으로 다가앉았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당혹감과 원망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30년 세월을 그토록 고생하며 저를 키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고 우리 가문의 이름을 다시 세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이제 전하께서 저를 믿으시고 아버님의 뒤를 잇는 방패가 되어달라 하시는데 왜 갑자기 도망치듯 떠나자고 하시는 겁니까? 그 길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다. 피냄새가 끊이지 않고 언제든 뒤에서 칼이 꽂힐지 모르는 험하고 지독한 길이란 말이다. 내 아비가 왜 항아리 속에 그토록 처절한 유언을 남겼겠느냐? 너만은 그 지옥 같은 업보의 굴레에 발을 들이지 말라는 뜻이었다. 저도 모르게 윤석이의 소매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이는 제가 품고 있는 그 항아리 조각의 진실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 아버지는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고 그 뒤를 잇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숙명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아들은 차갑게 제 손을 뿌리치고 방을 나갔습니다. 홀로 남겨진 방 안에는 흔들리는 촛불만이 제 그림자를 기괴하게 늘어뜨리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창호지 밖으로 기분 나쁜 검은 그림자들이 나타났습니다. 30년 전 남편에 의해 처단되었던 잔당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방패가 탄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윤석이의 목숨을 노리고 습격해온 것입니다. 마님, 대감님의 유언을 어찌하실 작정입니까? 도련님은 이미 그 길에 들어서셨소이다. 무역의 목소리였습니다. 안개처럼 소리 없이 들어온 그는 이미 시퍼렇게 날이 선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그 부드러운 충심 대신 다시금 서늘한 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혁, 너는 알고 있지 않느냐? 그이가 왜 아들에게 이 길을 가지 말라 했는지, 그 방패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 피를 먹어야 지켜지는 것인지 말이다. 알고 있소. 하지만 이미 늦었소이다. 대감님의 적들이 벌써 이 저택 주위를 에워쌌소. 그들은 윤석 도련님이 아비의 직위를 이어받았다는 소문을 듣고 대를 이은 복수를 하려 숨어들었단 말이오. 지금 도련님을 살릴 방법은 단 하나뿐이오. 무역은 제 손에 들린 항아리 조각 중 지아비의 유언이 새겨진 조각을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임금님이 아들에게 방패의 직위를 내릴 유일한 명분이자 동시에 적들이 노리는 사리의 표적이었습니다. 이 조각을 저들에게 던져주거나 없애버리시오. 그래야 전하께서도 도련님에게 방패가 되라 강요할 명분이 사라지고 저들도 목표를 잃을 것이오. 명예를 배신하는 길이겠으나 자식을 살리는 길은 오직 이것뿐이오. 무역의 말은 독화살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지아비가 평생을 바쳐 지킨 충절을 내 손으로 깨트려 아들의 목숨을 살려야 하는가. 제 머릿속이 하얗게 타들어가던 그 찰나 마당에서 날카로운 금소금과 비명이 정적을 깼습니다. 자객이다. 도련님을 지켜라. 담벼락을 넘어온 검은 무리가 윤석이의 방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챙강거리는 칼 부딪히는 소리와 아들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오자 제 이성은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품 안의 항아리 조각을 움켜쥐고 마당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30년 전 불길 속을 달리던 그 밤처럼 제 발바닥이 깨진 기와 조각에 베어 피가 낭자했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 건드리지 마라. 이 짐승 같은 놈들아. 여기 있다. 너희가 찾는 방패의 유언이 여기 있단 말이다. 저는 조각을 머리 위로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자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고 칼을 잡고 떨고 있던 윤석이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어머니, 안 됩니다. 아버님의 마지막 유산입니다. 아들은 울부짖었지만 저는 망설임 없이 곁에 있던 횃불을 조각 위로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괴짝을 엎어 불길을 키웠습니다. 남편이 남긴 방패가 되지 말라는 그 마지막 명령이 담긴 조각이 순식간에 제가 되어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명분이 사라진 이상 윤석이는 더 이상 비밀 조직의 수장이 될 수도 임금님의 명령에 얽매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 저는 지아비의 마지막 흔적을 제 손으로 태워 없애버린 것입니다. 제가 되어 흩날리는 한지 조각들이 검은 밤하늘로 붉은 불꽃을 튀기며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허망한 불꽃을 보며 저는 비로소 30년 동안 제 목을 죄고 있던 보이지 않는 사슬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아비가 목숨으로 지켰던 그 비밀과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 제가 스스로 택했던 미친년의 살. 그 모든 것이 불길 속에서 바스러져 연기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세상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라를 뒤흔들 비밀도 가문을 다시 세울 야욕도 그저 한 어미와 그 어미의 손을 꼭 잡은 아들만이 덩그러니 남았을 뿐이지요. 윤석이는 잿더미가 된 항아리 조각들을 두 손으로 긁어 모으며 한참을 넋이 나간 듯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버님의 뒤를 잇겠다며 당당히 잡았던 칼자루는 마당 구석에 힘없이 떨어져 있었지요. 아들은 타들어가는 잿더미 속에서 아직 온기가 남은 검은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엔 아버지가 남긴 방패가 되지 말라는 문장의 마지막 글귀인 살거라라는 글자만이 희미하게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입니까? 아버님이 저에게 남기신 진짜 유산이 고작 이 한 줌의 죄였단 말입니까? 윤석이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평생 영웅이라 믿어온 아버지가 사실은 자식에게 도망치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도망칠 길을 닫기 위해 어미가 30년을 오물 속에서 굴렀다는 사실을 비로소 전면으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깨달음은 감동이 아니라 지독한 부끄러움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제 발치에 고개를 묻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오늘에서야 보았습니다. 제가 입은 이 보랏빛 관복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피와 어머니의 눈물을 먹고 만들어진 것인지를요. 저는 아버님의 방패가 되어 나라를 구하겠노라 호기를 부렸으나 정작 저를 지켜온 진짜 방패가 누구였는지는 눈뜬 장님처럼 보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참에 섞인 눈물이 제 낡은 저고리 깃을 적셨습니다. 그것은 파트 6에서 보여준 일시적인 화해와는 결이 다른 한 남자가 자신의 근간을 뒤흔드는 진실 앞에 무릎을 꿇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가 품었던 항아리가 완전히 깨졌음을 알았습니다. 겉모양만 남았던 빈 온기가 아니라 제 마음속에 견고하게 쌓아두었던 고통의 벽이 허물어진 것이지요. 이후 윤석이는 대제학이라는 화려한 관직을 내려놓고 고신을 반납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아비의 유언을 받들어 남은 여생을 백성들의 상처를 돌보는데 바치겠다는 상소를 올린 아들을 보고 깊은 탄식을 내뱉으셨지만 끝내 그의 뜻을 꺾지 못하셨습니다. 윤석이는 저와 함께 한양의 소란스러움을 떠나 작고 한적한 시골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저희를 항아리 미친년이라 부르지도
수치스러워하며 멀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인자한 노모와 효심 깊은 아들이 사는 평범하고 따뜻한 집이라 부를 뿐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남편의 묘소를 찾습니다. 이제 제 손에는 30년 동안 저를 괴롭히던 날카로운 항아리 조각도 피 묻은 유언장도 들려있지 않습니다. 대신 저는 비어버린 그러나 더없이 가벼워진 두 손으로 남편의 묘비를 어루만집니다. 30년 동안 깨진 조각에 베어 흉터가 가실 날 없던 제 손등에는 이제 아들이 정성껏 발라준 연고 자국만이 남아 있습니다. 남편이 전란을 막기 위해 스스로 오명을 뒤집어 쓰고 지키려 했던 그 평화가, 그리고 제가 미친 척하며 지키려 했던 아들의 삶이 이 작은 마당 안에서 소박하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가끔 바람이 불면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부인, 정말 고생 많았소. 이제 그 무거운 항아리는 잊고 내 아들과 편히 사시오. 하는 그 목소리에 저는 말없이 웃음을 지어 보입니다. 윤석이는 마당가에서 제 약탕기를 끓이며 가끔 저를 봅니다. 그 아이의 맑은 눈망울을 보고 있으면 저는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똑같이 미친년의 길을 걸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아비의 마지막 숨결이 담긴 항아리를 가슴에 꼭 품고 깨진 조각에 손이 베어 피가 낭자해도 허허 웃으며 미친 척을 해야 했던 그 시간들을 저는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이름도 신분도 제정신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존재,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고귀한 방패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모질고도 질긴 30년 세월을 버텨낸 저의 이야기가 지친 여러분의 마음을 가만히 보듬어 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씨 여인의 30년 비밀, 빈 항아리를 자식처럼 품고 살아야 했던 어느 어미의 처절한 비밀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